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업으로 삼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본인 사업장을 꾸려가시는 분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장사라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은 일이죠. 무슨 일이든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 쉬운 일이라는 게 없다지만 하루 매출이 그날그날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일인 만큼 쉽사리 휴일을 가지기도 어려운 일이 바로 장사죠. 특히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식당 운영이라는 게 손님들이 오시는 시간을 제외해도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하는 등 사람 손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눌 존재가 없다는 허전함을 느끼는 건 또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런 제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이 채널을 통해 듣는 여러분의 사연입니다. 손은 제게 놀리면서도 귀는 여러분들 진솔한 사는 이야기에 쫑긋 집중하고 있자면 수많은 사연을 안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께 저 역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은 식당 일도 손에 있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도 제법 익숙해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사실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이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부터 홀로 이 식당을 운영했던 건 아니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겼던 이들과 온갖 역경을 헤치고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랬음에도 가족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왜 나가? 우리가 이 식당 이만큼 일궈낸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럼 내가 나가는 건 이치에 맞고요. 고생을 해도 내가 더 하고 품을 들여도 내가 더 들였어. 이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나한테도 당신 같은 인간들 더는 내 사람 아니니까 소란 떨지 말고 썩 나가. 가족이었던 저를 기만한 것으로도 모자라 제가 가진 유일한 삶의 터전까지 빼앗으려던 인간들이었어요. 제 거 뺏기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이들에게 그 못지않은 처절한 응징을 해주었죠. 식당 사장이 된 건 결혼을 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사실 저한테 장사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생계를 꾸리시던 아버지께서는 과도한 업무로 몸이 많이 상하셔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일을 나가시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래 앓아오신 지병으로 항상 아프셨고요. 당장 제가 나가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가족들 내일 먹을 양식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었다면 당신들 넉넉지 못한 형편을 고려하신 부모님께서 저 하나 낳고 난 다음 더는 자식을 두지 않으셨다는 점 정도였을까요? 그러니 고작 20살 나이에 시작한 제 첫 사회생활이 결국 녹록할 수 없었겠죠. 일찌감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치고는 제법 건실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에 환자만 2사람이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만 있어도 평범한 집안 갓에 기우는 게 느껴질 정도라는데 저는 아픈 사람이 2이나 있잖아요. 고졸사원 초봉치고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 이후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했고 주말에도 업장 상황에 따라 하루씩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감사했었던 건 그래도 제가 처음 취직한 회사 사장님이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제게 알바 자리를 주선해 주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아예 투잡이 금지된 곳도 제법 있다고 알고 있었고 꼭 그렇게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회사 일하는데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다른 일 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자기 막내딸보다 어린 제가 어떻게든 아픈 부모님 봉양하겠다고 기를 쓰는 모습에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도 부모님이 오래 앓으시다 가셨거든.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해도 아픈 사람 간병이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진 내가 잘 알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 아픈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도 몸은 몸대로 축나고 이게 온 가족이 다 고생이라고. 우리 막내들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대학 졸업반이 됐는데도 나한테 용돈 좀 타보겠다고 애교 떠는 판국에
그 애보다도 어린 현주 씨가 가장 노릇하고 있는 걸 보자면 내가 나 어릴 때 고생했던 생각이 참 많이 나. 난 엄마 한 분이 아프셔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현주 씨는 둘씩이나. 정말 대견하다, 대견해. 나는 내가 더 먹었어도 현주 씨가 진짜 어른이야.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규모는 아직 작았으나 착실히 내실을 쌓고 있던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저자극인 기초 화장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걸고 있었기에 예민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있었죠.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사업을 여기까지 키워나간 사장님께서는 직접 발로 뛰면서 다른 직원들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장님 곁에서 저도 어린 나이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사장님과는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그분은 여전히 제게 롤모델이십니다. 이렇듯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데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기도 힘들었죠. 사장님께서는 다른 직원들 몰래 사비로 제게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며 용돈을 찔러주기도 하고 때마다 보신에 좋다며 건강식품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주 씨, 우리 단독 매장 2호점 오픈할 계획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현재 씨가 그쪽 매장 관리를 도와주면서 그 수당 대신에 운영 지분을 추후에 가져가는 쪽으로 일해보는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당장 돈이 급하니까 저녁에 따로 일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액수가 그리 크지 않잖아. 당분간은 자리 잡느라 쉽지는 않겠지만 매장 성공만큼은 내가 내 회사를 걸고 자신할 수 있어. 사장님이야 당연히 믿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큰 기회를 주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현주 씨 아니면 또 누굴 믿고 이런 일을 맡기겠어? 이래봬도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한다고. 사장님 말씀대로 돈 들어갈 구석이 천지이니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는 있었으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을 제외하고는 일용직이나 다름없었으니 수입이 좋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휴식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니 20대 꽃 같은 나이에도 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게 안쓰러우셨던 거예요. 매장 관리는 돕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상 사장님이 매일같이 매장을 들러 확인을 하셨기에 제가 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니 당장 월급 올려주는 게 녹록치 않아 고민하신 끝에 사장님께서 내신 계책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보는 직원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풋내기한테 운영 지분까지 운운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매장 출자금을 대는 것도 아닌데요. 추가 수당 대신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기엔 과했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100% 성공을 보장하긴 힘들겠지만 신중한 성격의 사장님이 자신 없는 매장을 열 리도 없으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전히 저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제안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느껴졌으나 제 코가 석자이다 보니 사장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 길로 저녁에 투잡지던 알바도 그만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새 매장 자리 잡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든 양지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저도 그 매장 꼭 성공시키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제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저희 회사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졌고 2호점 역시 금세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씨 정말 고생 많았어. 회사 일에 매장 일까지 정신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잘해주고. 현주 씨가 정말 내 귀인이다. 이건 내가 전에 약속했던 배당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3억 원이 조금 덜 되는 거액이었어요. 새 매장을 오픈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는 거야. 매일 제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거액을 가져갈 만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야 많을수록 좋다지만 어릴 적부터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저로서는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돈을 욕심낼 수 없었어요. 사장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 같은 평사원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거금을 받아요. 그 매장 운영하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했겠어. 판매직거든 왜 매장 운영에 관여하는 게 우리 줄밖에 더 돼? 게다가 그걸 무급으로 일했는데 이 돈 도로 나 돌려주면 나 악덕사장 되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 사업가야. 절대 이유 없는 돈 쓰는 사람 아니니까 자기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는 당당하게 받아.
태어나 처음 만져보는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는 금액이었죠. 이제 당장 급하다고 제 몸 갉아가며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른에게 보호를 받는 느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장님 아니셨으면 제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살아갈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정말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돈이면 이제 부모님 병원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먼저 떠나신 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돈 없어서 지긋지긋하게 살 때는 아파서 시름시름 고생하시다가 이제 넉넉해지니 효도할 새도 없이 급히 떠나신 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의 고생에 대한 원망과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무너져 내린 저를 감싸 안아주신 것 또한 사장님이셨습니다. 현주 씨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잘 알아. 그 누구도 현주 씨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야.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현주 씨. 사장님이 아니셨더라면 정말 세상에 홀로 남는 기분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헛헛한 마음을 사장님 위로와 딴 생각할 틈 없는 경무로 채우며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을 만났던 때는 여전히 부모님을 떠나보낸 상실감에 허전함을 느끼던 시기였어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던 유통업체 쪽 직원이었던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바쁘게 돈 벌어 가족들 보양할 줄만 알았던 저는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연애군 뭐고 다 귀찮기도 했습니다. 제 성향 자체가 누구랑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늘 아래 내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큼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첫눈에 호감에 들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여느 때처럼 남편 호감을 무시했을 거예요. 제 환심을 사겠다며 자잘한 선물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때는 참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강무씨 우리 현주한테 잘하나 못하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현주 씨는 나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아, 그럼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남편은 변죽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기에 평판이 그리 나쁜 사람도 아니었죠. 사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서야 저도 수락을 한 거였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사장님이 딸내미 단속하는 엄마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워낙 부모님 투병으로 온 가족이 그 긴 시간 생고생을 했으니 가족 중 중환자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그 두 분 모시는 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결혼해서까지 시댁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 또다시 그런 고생을 하며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속물적이라고 욕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저랑 비슷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도 처음부터 확실히 했습니다. 더는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도 않고 나 역시 내 배우자 될 사람에게 그런 짐은 지우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남편 역시 제 사정을 듣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는 처음부터 동의했던 저희 두 사람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부모님 두 분 모두 감기 한번 크게 앓으신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세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남편 따라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고요. 아, 저도 건강한 편이긴 한데 혹시 필요하시면 건강검진 결과지 보여드릴까요? 다행히 이 정도면 합격선은 거뜬히 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노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 고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벌어 먹어야 할 집에 시집가는 건 싫었거든요. 남편도 자기 일 잘해서 월급 꼬박꼬박 잘 받고 있으니 이만하면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친 모두 안 계신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장모님 사랑도 좀 받아봤으면 했는데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게 현주 씨 잘못이야. 어린 나이에도 정석과 부모님 모신 것만 해도 대견한 사람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한테 제대로 된 친정이 없다는 걸 꼬투리 잡아 걸고 넘어지셨으나 남편이 단박에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이야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하면 좋고 아니어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결혼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트집 잡아봐야 저는 영 가망이 없겠다 싶으면 정리할 생각도 있었으니 손해볼 건 어차피 당신 아들뿐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리 귀 한번 눌러보겠다는 시어머니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월하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전에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집이나 생활비 같은 건 서로 각출하기로 하고 서로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을 합쳤다는 것 외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목돈을 제법 모아놓았다는 것도 굳이 남편에게 미리 밝히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굳이 캐묻지 않았고요. 결혼 전에 번 돈이야 온전히 본인 재산인 건데 제가 궁금해하거나 탐낼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아픈 부모 밑에서 오래 고생한 제가 딱히 가진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차림새가 수수한 편이라 더 그렇기도 했을 거예요. 생활비 내고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자는 말에 남편이 더 반가워했습니다.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는가. 현주 씨가 센스가 있어. 사실 결혼하고 뭐 사소한 거 하나 쓰기에도 서로 눈치 보고 그런 게 편치는 않잖아. 서로 필요할 때는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 건 자기가 관리하고 난 좋아. 아마 저한테 가진 재산이 꽤 되는 걸 알았는데도 남편이 저리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니 저도 참 답 없는 사람을 만났다 싶네요. 어찌되었든 둘 모두 합의하에 시작된 생활이었기에 저희끼리는 잡음 없이 잘 지냈습니다. 잡음은 항상 시댁 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손자 타령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가 급기야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애부터 낳을 생각을 해야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곧 있으면 노산인데 남의 집 대 끊을 작정인 게 아니면 당연히 며느리 의무부터 할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냐. 제 나이가 가 30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5살이나 많으니 남편 입장에서 노산이라면 노산이겠네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지만 아이 문제에서만큼은 남편도 은근슬쩍 제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사실 더 늦기 전에 나도 아이 가졌으면 싶기는 하거든. 자기도 아예 자식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 같으면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가지는 것도 좋지. 남편 말대로 제가 아예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기에 저 역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문제도 있고 분명 아이가 생기면 지금과는 생활이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지겠죠. 아이 가진다고 나 일 쉬면 그동안 내 수입이 없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이 낳는다고 은근슬쩍 집에 눌러앉을 생각 없어. 최대한 빨리 회사 복직해서 일할 거야. 그럼. 설마 내가 당신 집에 들어앉힐까 봐? 그리고 내 자식 갖겠다고 하는 건데 설마 내가 당신 돈 안 벌어온다고 타박하겠어? 걱정 마. 이렇게 된 김에 당신도 좀 쉬면서 몸도 보호하고 아이 준비하는 건 어때? 당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때까지 제대로 된 휴가 한 번도 못 갔잖아.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 일한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 말 맞다나 제 새끼 가진다고 쉬는 건데 날 구박이라도 했다가는 가만 안 두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쓸 수 있는 여윳돈도 제법 많았고요. 그래, 설마 내가 잠깐 쉬다 온다고 선주 씨 자리 하나 못 지켜주겠어?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했는데 이제 현주 씨도 숨 돌릴 틈이 좀 생겼네. 내가 현주 씨 시집가고 나서도 잘 지내는 건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마누라 쉬게 해줄 줄도 알고 잘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휴직기 이야기를 꺼내자 흔쾌히 받아주시는 사장님 덕에 저 역시 이제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게 흡족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빈둥빈둥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좀 불안한 기분이 들더니 의외로 백수 생활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혼자서 조용히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제법 즐거웠고요. 마음이 편해 그런 건지 얼굴도 꽤 좋아졌습니다. 비록 제 아들 일하는 동안 팔자가 늘어진 저를 보고 심통이 난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건 반갑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얼굴이 판쪽이 되도록 고생하는데 너는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남편 돈으로 그렇게 놀고 먹으니 좋니?
저희는 처음부터 각자 번 돈 각자 썼어요. 제 돈 제가 쓰고 노는 거니까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기한테는 져줄 생각이 없는 며느리 말에 또 파르르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그러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회사 안 나간다고 자꾸만 불러서 귀찮게 굴려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자주 안 온다는 게 늘 불만이었으나 애초에 사람을 저리 대하는데 누가 좋다고 거길 가겠습니까? 자주 안 보는 게 상책이었어요. 그즘 별탈 없이 평탄하게 운영하시던 시아버지 회사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혹한 건지 평생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키워보겠다며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 모두 끌어모아 회사 덩치를 불리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을 때는 염려가 되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었으나 정말 남편 반응은 심심했습니다. 뭐 평생 하시던 일인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빚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지는 거지. 애초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아버지가 이뤄봤자 얼마나 이르시겠어. 그래도 지금 사시는 집도 있고 노후 대비도 해놓으셨고 더 늦기 전에 아버지도 해보고 싶은 일은 있으셨겠지. 당신 아드님도 저리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끼어들 일도 아니지 싶어 저도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을 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이고 강무야, 이제 우리 어떡하니? 네 엄마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아직 잠에서 제대로 깨지도 못해 어안이 벙벙한 저희 앞에 퍼질러 앉아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뒤쪽에서 나라 잃은 표정으로 죄인처럼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난리를 치면서 그 새벽에 집이 떠나가라 울던 시모가 갑자기 당신 남편을 획 쏘아보더니 원망의 말들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팔자에도 없는 사업 확장이야. 다 늙어서 이날 이때까지 사업가로 큰 재미도 못 봤으면서 내 능력치가 여기까지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거나 잘 쥐고 있을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어쩔 거야.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고 그나마 가진 재산 빚잔치 하면 당장 땡천 한 푼도 없는데요. 당장 어디서 살 거냐고. 그러니까 그 무리를 해서 키워놓은 시아버지 사업이 결국에는 엎어졌다는 겁니다. 남편 말만 들었을 때는 남은 여유자금으로 벌인 일인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에 빚까지 좀 졌더라고요.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후였어요. 두 분 가진 걸 전부 다 털어막으면 어떻게 빚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모아둔 거 전부 박박 긁어야 겨우 수습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건 역시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땡전 한 푼 남은 것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도 당장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겠니? 당분간만이라도 너희들한테 신세 좀 질 수 없겠니? 자다 날벼락 맞은 기분에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당장 갈 곳이 없는 시부모님 내쫓을 수도 없으니 다른 방에 자리를 펴드리고 와서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이야 사정이 저리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나 당신 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아버님이면 또 몰라도 어머님까지. 이유는 당신이 더 잘할 테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한 짓이 있으니 싫은 거야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갈 데 있다고 나가시라 그래.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도 않은 시어머니 머물 곳까지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으나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다고 무슨 수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키지 않는 어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기다려봐. 내가 좀 알아볼 테니. 제가 연락을 드린 사람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해 이제는 제법 중견기업 태가 났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살림살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요. 소유하신 건물도 벌써 여러 채였는데 그중 유동 한 건물에 공실이 많아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당장 입실 가능한 집 아직 있어요? 응? 집이야 있지만 현주씨 무슨 일 있어? 간략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사장님 얼굴에 금세 걱정하는 기색이 비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제가 시집가서 좀 잘 사나 싶었는데 시댁이 저리 쫄딱 망했으니 듣는 사장님이라고 기분이 좋으실 리 없으셨겠죠. 매번 힘들 때마다 사장님 도움을 받는 게 죄송스러웠지만 당장 생각나는 분도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월세는 바로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건 걱정할 거 없어. 당장 오늘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돈도 천천히 얘기하자고.
현주 씨 시부모님이면 나하고도 인연이 없다고 할 순 없는데 급할 거 없잖아. 응? 이번에도 선뜻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사장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부모님도 이렇게까지 해주시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급히 시부모님 거처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꼼짝없이 아들 집에 얹혀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곳에 바로 머무를 곳을 마련해준 며느리 덕분에 두 분 얼굴에도 잠시 수심이 가셨어요. 아가, 네 덕분에 내가 숨이라도 돌렸다.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정말 고맙다. 그래, 고맙구나. 늘 틱틱대던 시어머니도 그래도 제 덕에 고생을 덜은 줄은 아시는 건지 드물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떨떠름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살 곳은 마련했으나 시부모님 당장 먹고 살 일도 문제였어요. 가진 거라고는 하나 없는 두 노인이 이제 와서 어디 취직하기도 마땅치 않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결혼 전에 그렇게 당신이 당부했는데 집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당신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네.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자기 잘못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제 앞에서 죄인이 된 남편을 보자니 아픈 부모님 때문에 항상 돈이 없어 서러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제가 떠오르더군요. 그래도 내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걸 보자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고심한 끝에 남편과 시부모님을 한데 모아 그간 제가 계획한 바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가족들한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손재주는 좀 있으니 식당 창업을 할까 하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무리겠죠.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얼마간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라고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고 꼬박꼬박 월급 챙겨드릴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고용할 계획이니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 이야기에 세 사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너 그런 돈이 있으면 친정 이야기를 써야지.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제 돈인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 있으시냐고요. 본인이 아쉬운 입장임에도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느니만이 발끈하는 시어머니는 쏙 빼버릴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어쨌든 저랑 제 남편 좋자고 꺼낸 이야기였으니까요. 저 사람이 괜한 소리를. 우리야 그저 고맙지. 우리 같은 뒷방 늙은이 일감도 주고 월급도 준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 사업이 그리 되고 나니 그렇게 들러붙던 인간들도 다 떠나고 돈 한 푼 빌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네가 도와주니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겠구나. 시켜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해야지. 그래도 시아버지는 염치는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 나이에 사업까지 하신 분이면 자존심 내세워서 뻗대는 인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벌인 일 어떻게든 본인이 수습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높이 살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밑에서 일할 생각에 분한 모양이었지만 당장 아쉬운 건 제가 아니니까요. 마지못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나가마. 그렇게 창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습니다만 어렴풋이 식당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임신 준비로 휴직한 상태에 시간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었으니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물린 거였죠. 어머, 식당을? 하긴 현주 씨 손이 워낙 야무져야지. 그래도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나저나 현주 씨 같이 유능한 직원이 그만두면 아쉬워서 어째? 창업을 하게 되었으니 회사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야 해서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새 출발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사장님이었어요. 다른 그 누구보다 사장님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기 자기 여윳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식당 인테리어도 그렇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탈탈 털었어. 5억 조금 안 될 거야. 내 전 재산 다 쏟아부으니까 이 식당 꼭 성공해야 돼. 5억? 5억이라는 말에 금방이라도 남편이 뒤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진 돈은 5억이 좀 넘었으나 저도 마지막 믿는 구석은 있어야죠. 결혼 전에 사장님께 받았던 3억이 좀 안 되는 돈은 그동안 투자 등을 통해 그 몸집을 키워 5억이 넘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결혼 전까지 딱히 쓰는 것도 없이 차곡차곡 모아둔 월급까지 합치면 금액이 더욱 커졌죠. 제가 아무렴 믿는 구석도 없이 덜컥 휴직계를 썼겠습니까? 몇 년 정도는 한량처럼 놀아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생각만 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현실로 구현되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식당 인테리어며 메뉴 구성이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시장 조사와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잡을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 업장을 운영해 본 적은 없어도 회사 다니면서 새 매장 운영 일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그때 사장님 하시는 걸 보면서 배운 게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역시 자기 사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재창업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 중에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셨으니 돈 주고도 얻지 못할 귀한 말씀을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제대로 준비한 저의 첫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식 가정식을 주 메뉴로 잡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식당이었어요. 사실 다루는 메뉴는 백반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마치 일본 가정식이나 1인 코스 요리를 먹는 것처럼 깔끔하고 세련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소박한 음식들이 유행이거든요. 그 와중에 사진 찍을 만한 예쁜 것들에 열광하는 심리를 잘 파악해서 꼭 인증창 찍기 좋은 잘 꾸며진 카페에서 든든한 한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을 만든 거죠. 이건 역시 제 아이디어에 사장님께서 살을 붙여주셨습니다. 거기에 회사 다닐 적 제 주력 업무였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까지 더해 저희 식당은 인근에서 아주 핫한 식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덕분에 식당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처음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도 넉넉하게 뽑았습니다. 비록 양념장 비율을 비롯한 음식 레시피는 저 혼자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이었으나 그 외의 업무는 직원들에게 고루 분배해 사람이 많아도 직원들이 너무 급히 서두르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백반을 먹어도 귀히 대접받는 느낌이 나도록 이게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저희 식당 영업 방침이었습니다. 대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젊은 손님층은 물론 그 젊은 손님들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곳으로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죠. 시부모님 월급을 드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니 두 분 출근하시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일을 시킬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의 경우 그 모난 성격으로 손님들 심기나 거스르지 않으면 다행이었기에 나와서 남을 다드는 거나 조금 돕게 하고는 몇 시간 식당에 머물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도 소일거리 정도나 드릴 생각이었으나 예상보다 시아버지도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진지하게 일에 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의욕적으로 온갖 일을 찾아하시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셨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서빙 일을 맡게 되셨는데 은발의 신사가 친절하게 서빙하고 음식 설명을 해주는 게 제법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저 용돈벌이나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리 열심히 해주시니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여보, 요새 식당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아무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응? 아니야. 몸은 좀 힘들어도 요새 장사도 잘 되고 입소문도 타고 있고 기분이 좋아 그런가 버틸만 하네.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남편은 슬슬 시동을 걸었던 것 같은데 워낙 식당 일 외에 신경을 못 쓴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을 연 지 1년이 좀 넘었을까. 한 유명 케이블 맛집 프로그램에 저희 식당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 식사 시간에 웨이팅 없이는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여보, 내일부터는 나도 식당으로 출근할게. 당신 혼자서 이 난리 감당이 되겠어? 이럴 때 남편이 힘이 돼야지.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는 어쩌고? 실은 나 회사 정리했어. 내 월급 쥐꼬리만한 거 받는 거보다 당장 식당 일이 훨씬 더 급한데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그게 더 우리 부부한테 이득 아니겠어? 마누라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덜컥 회사 간다 놓고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나요? 요새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 사는 일이 어찌 될 줄 알고 저렇게 경솔한 행동을 한답니까? 거기다 지금껏 자기 수입 철저히 자기 것으로 해놓고 왜 식당 일은 자기가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구는 거냐고요. 한마디 상의 없이 멋대로 결정해놓고 내 식당은 왜 제 집 지나들듯 마음대로 출근하니마니 하는 건데 당신 정말 내가 우스워? 그러고 며칠간 남편과의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쉽사리 화를 풀지 않는 저에게 남편이 기가 팍 죽어서는 우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정말로 자기 생각한다고 그런 거야. 우리 부모님도 식당 나가서 일손 거두시는데 남편이 돼서 당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기도 그랬다고. 그리고 사표는 진작 수리됐는걸. 그러지 말고 화 풀어라. 자기야, 응?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지만 직장도 없는 마당에 저 인간을 놀려봐야 또 뭐 하겠습니까? 이건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까지 식당에 출근하게 되니 이제 온 시댁 식구들이 식당에 불터서 먹고 사는 판국이었습니다. 시아버지야 열심히 일을 하신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 있는 다른 직원들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죠. 게다가 월급도 다른 직원들보다 거의 배는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얄밉긴 하지만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제가 시댁 생활비를 대는 거는 다름없었습니다. 서로 짐이 되지 않는 깔끔한 결혼 생활을 하자며 결혼 전 남편과 한 약속이 무색했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사장 남편인데 일반 직원이랑 똑같이 대우해서 되겠어? 쟤도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좀 어깨 피고 살 거 아냐. 뭐가 예쁘다고 직장까지 때려치운 남편놈 직함까지 달아주니까 온 가족이 며느리한테 붙어 기생하면서 참 염치도 없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던 남편도 잘나가는 식당 사장인 부인 덕에 직원들한테 사장님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다 보니 아주 붕 떠서는 자기가 사장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당신 내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 놓고 그러지 마. 나도 신경 써서 대우하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이 더 사장인 것처럼 거들먹거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직원들 기운 좀 내라고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당신 가만 보면 사장 됐다고 남편 너무 무시해. 직장 때려치웠을 때부터 서서히 남편에게서 멀어진 마음은 남편이 식당에 들어앉은 후로는 완전히 정이 떨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물 흐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랑 둘이서 모자가 무슨 작당을 했는지 둘이서 쑥덕거리고 난 후에는 꼭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저 두 사람 때문에 더는 일 못하겠다는 직원까지 나오자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러실 거면 더는 제 가게 나오지 마세요. 하시는 일도 없으면서 다니면서 분란만 만들고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망하라고 고사 지내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 좀 봐. 너 혼자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 식당 시작부터 고생한 시애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뭐 한 게 있다고 이제 와서 대도하는 생색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고 나니 가게가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인 양 굴던 남편도 자기 편들어줄 시어머니가 없으니 기가 죽었는지 좀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여튼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양반이었습니다. 한 며칠 잠잠하더니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문을 부수기라도 할 기세로 시어머니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또 무슨 사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를 하려나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착 집어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랑 이혼하겠대요? 우리 효자 아들이 제 마누라가 지 어미한테 하는 짓을 봤는데 그럼 그냥 넘어가겠어? 아주 돈 버는 유세는 혼자 다 떨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이 식당 지분 있으니까 너 같은 막대 먹은 며느리 더 볼 것도 없다. 꼴랑 5억 가지고 그 유세를 떨었으니 그 돈대로 그대로 돌려주마. 그거 말고 떨어져. 뭔 전식 나간 소리예요 이게. 제 아들놈한테 무슨 식당에 지분이 있으며 5억 줄 테니 이혼하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소리고요. 입을 열수록 전입 가경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빌려먹는 주제에 돈 5억은 또 어디서 났고요. 그동안 며느리 돈 받아서 겨우 먹고 살았으면서 참 뻔뻔하기가 우스울 지경이네요. 저 아니면 돈 나올 구멍도 없으시면서 어머님한테 5억이 웬 말이에요? 내가 달라면 이거 줄 능력은 되시고요. 내가 능력이 왜 없어? 우리 아들이 이제 잘 나가는 식당 사장님인데 너 나중에 딴소리 할 생각 말고 이 돈 주면 두말 없이 이혼하는 거다. 알겠어? 그 인간이 도대체 제 어미 앞에서 무슨 허풍을 떨었는진 몰라도 저도 저 두 인간들한테 신물이 날 만큼 난 상태였습니다. 다 죽어가는 저들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만도 못한 행태를 더는 두고 봐줄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게 계산을 마친 저는 시어미를 쏘아보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뭘 믿고 덜컥 이혼 도장부터 찍겠어요. 5억 입금하면 그때 도장 찍어줄 테니 어머니나 군소리 마세요. 그렇게 제 통장에 찍힌 5억을 확인하고 나서 시원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멍청하게 제 아들 허풍에 바보된 줄도 모르고 꼴보기 싫은 며느리 치우고 식당까지 먹어치운 줄 아는 시모꼴을 보고 있자니 고소해서 비웃음이 비집고 나오는 걸 억지로 참느라 아주 혼났어요.
다음날 시모가 혼비백산을 한 꼴로 다시 제 식당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시모 꼴을 보고는 미리 연락해둔 직원에게 손짓을 했죠. 시모는 우람한 직원의 제지에 제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분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던지 말든지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했죠. 식당 마감 시간이 지나고서야 시모를 식당 안으로 들였어요. 언제 왔는지 그 옆에 남편도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너 감히 나를 속여?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거기다 이혼서류 도장 찍은 지 하루 만에 우리를 집에서 내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언감생심 며느리 재산에 돈도 골라서 아들 이혼시킨 정신 나간 여자도 있는데 누가 누굴 사람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돈 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혼하라며. 니들 같은 거지 같은 새끼들이랑 엮여서 내가 한 고생이 얼만데 그럼 내가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해주겠어? 위자료라니? 그거 이 식당 넘기는 돈이잖아. 내가 단 한마디라도 이 식당 넘긴다고 한 적이 있어? 멍청한 것도 정도 것이지. 지금 이 식당 가치가 얼만데 겨우 5억 받고 니들 같은 거머리들한테 내가 내 식당을 넘기겠어. 당장 길바닥에 나 앉을 인간 집 구해줘. 일가지도 않은 일 조근시키고 그 많은 돈까지 줬는데 감히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물어? 이 금수만투 못한 거. 나도 니들 같은 거머리 새끼들이랑은 더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당연히 제 것인 줄 알았던 식당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돈 5억까지 날렸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 낯빛이 질리다 못해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있던 남편놈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여보, 나 진짜 몰랐어.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이혼을 해? 나 이혼 절대 못해. 내가 접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혼을 해? 이놈이야 당연히 나랑 이혼할 생각이라고는 손끝만큼도 없겠지. 쪽쪽 빨아먹을 재산 있는 마누라 미쳤다고 이혼을 하겠어? 근데 어쩌니? 네 어미가 서류를 하도 잘해와서 나는 그냥 도장 찍어준 것밖에 없어. 서류도 네 어미가 보냈잖아. 접수까지 다 된 이혼 서류.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쩔 거야? 그동안 네가 주제도 모르고 내 소중한 식당에서 온갖 꼴값 다 떼면서 설치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내 청춘 다 갈아서 모은 돈으로 내 노력으로 일군 걸 네 놈이 뭘 했다고 감히 눈독을 들여? 이 버러지 같은 놈. 너 같은 놈 알아서 떨어져 준다니 내가 오늘부터 발 뻗고 자겠다. 네 놈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네 미친 엄마 데리고 당장 내 식당에서 나가. 그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그 두 인간들을 제 눈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시어미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었으니 멍청하게 욕심부리다가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남편과 자식 인생까지 말아먹은 게 그저 고소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놈은 그래도 한때는 저와 일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어요. 돈 앞에 사랑도 부질없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만큼의 사랑은 아니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가슴이 휑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서류 접수되었는데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뒤늦게 남편이 난리쳐봤자 법원에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애초에 서류 접수가 자기 본가 쪽에서 되었는데 제가 갖다 낸 것도 아니고 뒤늦게 부린 변덕 정도로 치부되었으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괘씸죄만 더해졌죠. 그렇게 결국 남편과의 인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가 지발로 직장 때려치우고 더는 제 식당에서 나댈 일도 없고 저 아니면 믿을 구석도 없으니 직업도 없는 놈이 개털인 상태였죠. 그렇다고 자기 부모들 사정이라고 다를 바 있습니까? 그 고약한 여자가 저한테 이혼 서류를 집어던진 바로 그날 곧장 집을 내어주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기가 막힌 소식에 저보다 더 분노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인간의 은혜를 몰라도 정도 것이지 감히 현주 씨를 그딴 식으로 배신해? 알았어. 당장 내일 그 몹쓸 여자 짐 다 빼버릴 테니까. 내가 현주 씨 가족이니까 보증금도 안 받고 계약서도 안 쓰고 받아준 거지. 미쳤다고 그런 뻔뻔한 인간들을 내 건물에 들이겠어? 걱정하지 마 현주 씨. 다음날 사정 봐줄 것도 없이 집안에 있던 짐을 싹 다 빼서 건물 밖으로 던져버린 사장님이셨어요. 이럴 때 보면 참 화끈하고 거침없는 분이세요. 친정엄마 대신 저 생각해 주신다고 그렇게 더 강경하게 나오신 거였겠죠. 그 다음에야 앞서 얘기했으니 다들 아실 겁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시아버지셨는데 제가 찾기도 전에 제 아내가 폐악을 부리신 건 알고 도리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는데 아무리 내 자식 내 부인이라지만 어떻게 편을 들겠니?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구나. 이런 못난 인간들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있고
부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싶구나. 뒤늦게 알고 힘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장 가실 곳도 마땅치 않으실 테니 제가 부로 준비한 돈도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비록 말년에 잘못된 선택으로 가진 걸 다 날리기는 하셨으나 그래도 본인 부인이나 아들 같은 인간들에게는 아까운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보낸 5억은 그 시험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유명 식당 주인이라며 사기쳐서 지인들한테 뜯어낸 돈이었어요. 모자란 돈 일부는 사채까지 썼다더군요. 그 여자 앞으로 걸린 송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주제로 갚지도 못할 돈을 뜯어냈으니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여자한테는 그 편이 나을 겁니다. 출소했다가 사채업자들한테 무슨 짓을 당하게 될 줄 알고요. 그래봤자 이제는 저랑은 상관없는 남의 일이지만 말입니다. 폭풍같이 휘몰아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되고 나니 지금은 오히려 차분히 제 할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식당도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노선으로 들어섰고 여전히 사장님처럼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시는 귀한 인연들과 함께하니 정신건강도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저 오늘만 갖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듣고 있자면 기가 막힌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내와 사는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났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날이 오다니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여러분도 살면서 억울하거나 배신당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혹은 괘씸했던 경험이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제가 제보하는 사연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진영아, 아빠 네 형이랑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성희한테 말해놓을 테니 학교 끝나고 와서 성재랑 삼겹살 구워서 밥 먹어라. 밥 든든히 먹고 엄마 가게 일도 도와주고. 알겠지? 성재는 올 필요 없으니까 너만 가게로 가. 그럼 아버지 다녀온다. 네, 알겠어요, 아빠. 언제나 안전이 제일 우선인 거 알죠? 할머니가 바다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하고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휴,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진영이 네가 잔소리 담당이냐? 알겠어. 우리 작은 아들 무서워서 아빠가 형이랑 조심히 배 탈게. 성희 누나 집안일 많이 하며 적당히 하라 그래. 우리 집은 집안 대대로 배를 타는 가문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빠와 배를 탔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형이 아버지랑 배를 탔습니다.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아버지가 어릴 때도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다 배를 타셨다고 해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아서 아무래도 바다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배가 가장 많은 집이었어요. 워낙 성실히 일하시는 집안 어른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누나! 성희 누나! 성재랑 나왔어. 아, 배고프다. 누나 뭐 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누나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 바닥 그만 닫고 우리 삼겹살 먹자. 왔어?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누나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앉아있어. 밥도 이미 해놨고 김치랑 다 꺼내놨거든. 성재야, 밥 먹고 진영이랑 사모님 가게 가서 일 도와드려. 알겠지? 아니야 누나. 아버지가 성재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엄마도 성재 오면 내쫓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성재는 밥 먹고 쉬어. 나 혼자 가는 게 나도 편해. 성재랑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붙어있는데 가게까지 같이 가라고? 아, 싫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식모로 일하면서 동생까지 같이 사는데 항상 죄송스러워서 우리 성재 학비도 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안 그래 성재야? 누나가 항상 말했지? 진영이네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알지. 그러니까 우리 일단 밥 먹자. 나 배고프다. 삼겹살을 앞에 두고 이러는 거 고문이야. 일단 밥 먹으면서 말하자. 우리 집에는 식모로 일하는 성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사실 식모가 필요해서 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횟집을 크게 하셨는데 거기서 성희 누나의 어머니가 일하셨어요. 그러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성희 누나와 동생인 성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홀어머니라 오갈 데가 없는 성희 누나를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식모로 일하도록 고용한 거였죠. 성재가 마침 저와 동갑이라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며 형제처럼 지냈답니다. 저도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넷이 바닷가에서 산책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며 매우 친하게 지냈죠. 엄마, 저 왔어요. 와,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휴가철이라 그런가?
단체 손님이 여러 팀이네. 이모, 그거 저 주세요. 제가 서빙할게요. 진영이 왔어? 아유, 그러게. 오늘 너무 바쁘다. 정신없어서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 성재랑 성이 밥은 먹었대? 아유, 너희 아버지랑 진석이는 왜 소식이 없니? 곧 오겠다. 네, 누나랑 성재랑 같이 삼겹살 먹었어요. 엄마, 이따 가게 마감하고 제가 청소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요. 몸도 안 좋으면서 무리하지 말고요. 우리 작은 아들 최고네.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알아줘? 됐어. 그것만 돕고 들어가서 공부해. 저는 주로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엄마 가게로 향했어요. 성희 누나는 편의를 많이 봐주는 우리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재를 가게로 같이 보낸 적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성재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 없이 자라는 성희 누나와 성재가 안타깝다고 여기셨죠. 성재의 학비를 아버지가 대신 내줬고 가끔은 우리 형과 저보다 성재와 성희 누나를 더 챙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모님하고 사장님은 무슨 자선사업가야? 이렇게 직원들 챙겨주면 남는 게 있기는 해요? 명절이라고 보너스 가득 넣은 것 봐. 내가 아까 보니까 그 식모. 그래, 성희랑 성재까지 데리고 여행 간다며? 성희는 가만 보면 복 받았어. 이러다 큰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성희가 며느리가 되면 우리야 좋지. 예쁘지, 일 잘하지. 우리가 축복이지. 그리고 내가 좋아서 베푸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아요. 자,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 끝나고 봅시다, 다들. 고향 다녀오세요. 명절이 되면 가족이 없는 성희 누나와 성재를 배려해서 같이 여행도 다녔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은 저 남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이렇게 저는 평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 분이지만 상당히 다정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언제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떻게 풀릴 줄 모르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요.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불행의 서막이었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여름이었고 비를 포함해서 태풍도 오고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었죠.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심각했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이 바닷가라 파도가 아주 세차게 쳤어요. 태풍 때문에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어떡하나. 옆집 김씨가 지금 바다에 있다고 난리야. 내가 배를 탄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빨리 가서 김씨를 구해올게. 다들 나오지 말고 꼼짝 말고 집에만 있어. 알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당신 나갈 생각 하지도 말아요. 지금 김씨 구하러 가다가 당신이 죽어. 안타깝지만 이런 날씨에 배를 타고 간 게 잘못이지. 당신 나가기만 해봐. 나도 같이 갈 거야. 어휴, 이 사람아. 그래도 우리가 김씨랑 얼마나 깊은 사이인데 이래? 사람이 이럴 때일수록 돕고 살아야지. 김씨 어머님이 지금 뒤로 넘어가셨어. 내가 제일 배를 잘 타니까 얼른 가서 김씨 데리고 올게. 아버지,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저도 아버지랑 같이 배 탄 경험 많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혼자 보내는 건 절대 안 돼요.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진영아, 엄마 못 나오게 막아. 성재야, 너도 부탁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마다를 무슨 수로 이기려고 그래. 돌아오라고. 여보, 진서가. 이거 놔. 진영아, 성재야, 이거 놔. 엄마는 기를 쓰고 아버지와 형을 말렸어요. 하지만 워낙 고집이 센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나가면서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엄마는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셨고 저도 너무 걱정되어 손톱을 물어뜯으며 아버지와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와 형이 김씨 아저씨를 구하러 바다에 나간 순간 거짓말처럼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남편 어떡해. 내 아들. 아이고, 돌아오라고. 급기야 엄마는 집에서 뛰쳐나가 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아버지와 형은 싸늘한 죽음으로 땅에 도착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를 구하러 나갔다가 결국 죽은 사람이 늘어난 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 슬프게도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유, 안타까워서 어째. 얘 진영아, 너희 엄마 지금 남편하고 큰아들 잃고 제정신이 아니야. 저러다 뭔 일 나겠어. 또 초상 치르게 생겼어. 아유, 어떡하니. 지금 가게가 문제가 아니잖아.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주변에 어른도 없고. 아유, 어떡해. 여보, 진소가 우리 큰아들 밥 먹어야 돼. 곧 있으면 우리 남편하고 큰아들이 가게 올 거야. 그러니까 밥을 차려야겠다. 엄마, 정신 차려. 아버지랑 형은 이제 없어. 엄마,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해. 지금 엄마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고 있잖아. 제발 엄마. 엄마는 말 그대로 아버지와 형을 잃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가게에 손님이 와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장사했는데 가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횟집은 그렇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아버지와 형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당장 우리 가족은 생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게에서 일했던 이모들이 폐업할 때 많이 도와주었어요. 반쯤 정신이 나간 엄마를 옆에서 많이 챙겨주었죠. 문제는 성희 누나와 성재였습니다. 저기 진영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나도 어려운데 지금 3달째 돈을 못 받고 있어. 물론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식모로 일할 수는 없잖아. 물론 재워주는 건 고마운데 돈을 무보수로 이렇게 일하는 건 나도 더는 안 될 것 같거든. 밀린 돈은 언제 줄 거야? 누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갈 곳이 없는 누나랑 성재 집에서 재워준 기간이 5년이 넘어. 막말로 누나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뭐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만 신모지 사실상 한 거 별로 없지 않아? 밥도 주로 가게에서 먹어서 누나가 한 거라곤 청소랑 빨래뿐이잖아. 그것도 우리 엄마가 누나 고생시키는 거 싫어서 몰래 한 적 많은 거 나도 알아. 어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 그래도 내가 아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너야말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됐고, 그럼 3달 월급 빨리 내놔. 만약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경찰? 진짜 인간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상태 보고도 몰라? 사람이 밥도 안 먹어서 지금 뼈만 남았어. 생계가 끊겨서 모은 돈으로 겨우 사는 거 안 보여? 누나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성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야 미친 새끼야. 너 왜 우리 누나한테 소리를 질러? 다 떠나서 이 일한값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누나한테 화풀이야? 우리 누나가 네 아빠랑 형 죽였어? 뭐? 야 이성재, 너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네 학비 다 내줬던 건 까맣게 잊었냐? 와,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받을 때는 넙적 받아놓고 이렇게 단물 다 빼먹으니까 본색을 드러내? 기어코 저와 성재는 주먹 다툼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싸움을 말리러 온 주민들은 이미 다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성희 누나와 성재에게 나서서 뭐라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희 누나와 성재는 하루아침에 우리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감정은 배신감과 허탈함이었어요. 물론 대가를 많이 바라고 우리 아버지가 베풀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는 정신이 나간 엄마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영아, 세상에 너 그 얘기 들었니? 성희 말이야, 성희. 그 동네 양아치 동석이랑 살림 찹쳤대.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했다더라. 성재도 같이 살더라고. 그 동석이 걔잖아. 그 너희 가게에서 일하다 횡령으로 쫓겨난 놈. 뭐라고요? 그 동석이 형이랑 성희 누나가 부부라고요? 와, 아주 배신자끼리 잘 만났네요. 무슨 낯짝으로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사는 거래요?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니까 말이야. 성희 그년이 가만 보면 아주 여우야. 너희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동석이랑 결혼했어. 아니, 그래서 말인데 너 집에 도둑 맞은 거 없나 잘 봐. 금고 같은 거 안 털렸어? 주민의 제보로 저는 성희 누나가 우리 집에서 일하다 쫓겨난 동네 양아치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마지막에 건넨 말에 저는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서 금고를 확인했더니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금을 모아 금고에 넣어두고는 했었거든요.
그걸 우리 가족과 성희 누나 그리고 성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었더니 금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바로 성희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이 도둑들아, 우리 집 금 내놔. 내가 금 훔쳐간 거 모를 줄 알아? 이 배신자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문 열어, 열어! 아, 진짜 시끄럽네. 야, 너 뭐야? 우리가 왜 너희 집 금을 훔쳐가? 증거 있어? 있냐고! 확시 안 꺼져? 우리 누나 월급 안 준 거 그냥 넘어가라고 했는데 자꾸 이럴 거야? 너야말로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가 무슨 금을 훔쳐갔다고 그래? 너랑 누나가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거 알아.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금 훔쳐서 이 집 산 거지, 이 망할 놈들아. 아우, 시끄러워. 야, 성재야, 안 되겠다. 이 새끼는 말이 안 통하네. 급기야 동네 양아치인 동석이 형은 저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성재와 성희 누나는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구르면서도 저는 어떻게든 금을 되찾아오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상태 알잖아. 제발, 제발 금 돌려줘.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제발, 누나, 성재야, 금 하나라도 줘. 우리 어머니 아픈 거 안 보이냐? 그 셋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문을 세차게 닫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땅에서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렸는데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알 것 같았어요. 여보, 진서가, 우리 큰아들, 내 남편, 밥 먹어야 돼. 밥을 차려야겠어. 바다에서 돌아오면 배가 고프니까 오자마자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제발 그만! 엄마, 정신 차려. 나도 너무 힘들어. 도저히 배는 아버지랑 형이 생각나서 못하겠어. 우리 어떡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그나마 남은 배로 어떻게든 바다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원래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배 타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이 바다에서 죽어서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너무 컸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라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영아, 이 배 팔면 너 이제 재산은 있니? 금도 다 도둑 맞았다며. 진짜 성이랑 성재 그놈들 그러는 거 아니다. 동석이야 뭐 원래 양아치니까 그렇다고 쳐도 성이 남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배가 마지막 재산이에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다 쓰고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대대손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 배라 아까운데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제가 바다 근처만 가도 거품 물고 쓰러지세요.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평균보다 더 돈 주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라. 응?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저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잠드신 거 보고 겨우 나온 거예요. 아무튼 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결국 남아있던 배도 모두 팔았어요. 그렇게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우리 집은 한순간에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은 그래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만약 저 혼자였으면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어머니가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집 근처 시장에 취업했습니다. 진영아,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 집을 많이 도와주셨어.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니?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어머니 모셔라. 그런데 우리도 형편이 좋지는 않아서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어. 이해하지? 그럼요. 저는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누가 저를 직원으로 고용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그럼 운전해서 배달 다녀올게요. 시장 안에 있는 백반집에 취업한 저는 주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기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어머니가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긴 했었어요. 진영아, 엄마가 살아있어서 미안해. 우리 작은 아들한테 짐이 되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그날 아버지랑 큰아들을 더 심하게 말렸어야 해. 대가가 너무 커서 괴로워. 모은 재산도 다 날리고
이게 사는 거니? 우리 아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엄마, 지나간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책임질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엄마가 가끔 이렇게 정상적일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 결혼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겠지. 엄마는 정신이 돌아올 때 늘 제 미래에 관해 걱정하셨어요. 특히 제가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죠. 정말 다행히 저는 일하면서 같이 가게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과 눈이 맞았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누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나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공통점이 있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그 이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보, 이거 먹고 나가.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밥은 먹어야지? 이따 내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 오늘도 힘내고 파이팅이야. 고마워. 나는 진짜 한동안 슬픔에 빠져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처음 웃게 됐어. 내가 군대 갔을 때도 우리 엄마를 본인 엄마처럼 돌봐주고 결혼하고도 이렇게 지극정성이잖아.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이 당신을 하늘에서 보내준 것 같아. 나도 당신한테 고마워. 결혼하고 계속 꾸준히 일하면서 돈을 벌잖아. 종일 일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우리 아이 태어나면 더 열심히 서로 의지하고 살자. 당연하지.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 아무튼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그럼 나 진짜 다녀올게. 결혼 후 저는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일하던 백반집을 그만두고 저는 새로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트럭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 지역과 근처 도시를 다니며 배송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어차피 각자 어머니들이 혼자 계시던 상황이라 그런 결정을 내렸죠. 다행히 장모님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야, 잘 나간다? 한동안 얼굴이 죽상이더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냐? 요즘 트럭 몰고 다니던데 일감 많아 보이더라. 우리 가게랑도 거래할래? 너는 인간이면 나한테 말 걸지 말아라. 나는 너희 누나랑 너랑 할 말이 없다. 내가 왜 너희 가게랑 거래를 해? 훔쳐간 금이나 내놔라. 증거 있냐고. 증거도 없으면서 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하냐? 우리 가게가 시장에서 그래도 2번째로 큰 가게잖냐. 혹시라도 일감 끊기면 말해라. 내가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인심 써줄게. 아, 우리 매형이 안 된다고 하려나? 또 찾아왔다고 우리 매형한테 두들겨 맞으면 어떡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 누나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동네 양아치랑 결혼하냐? 아무튼 시비 걸지 마라. 또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 경찰? 해! 하라고! 참나, 네가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등신. 제가 하는 사업이 커지면서 저는 시장 안의 상인들과 무척 가까워졌어요. 다른 곳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안면이 있던 분들은 오히려 저랑 더 거래하려고 난리였죠. 문제는 성재와 성희 누나의 가게였어요. 성희 누나는 결혼하고 바로 시장에 생선을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동석이 형과 성재와 같이 일하는 가게였는데 규모가 꽤 컸어요. 쟤네 돈 없어서 너희 집에서 얹혀 산 거 누가 모르냐고. 그거 딱 봐도 너희 집 금 훔쳐서 열은 거잖아.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늘이 다 보고 있다고. 그냥 이제는 저도 무시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대신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삼촌, 그럼 저 배달 다녀올게요. 그래도 동네 토박이라 제 편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많았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까지 전부 다 제 책임이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들도 일감을 더 주려고 하셨어요.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시기에 아내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서방, 가서 잠을 좀 자. 이따 새벽에 또 배송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들은 내가 돌볼 테니 가서 눈이라도 붙여. 아우, 이 사람아, 그러다 쓰러져. 아이들이 예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 몸을 잘 돌봐야 해. 장모님 깨셨어요? 저도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내가 힘들까봐 깨는 게 싫어서 몰래 나와 있었어요. 쌍둥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피로가 아예 느껴지지 않아서 저도 신기해요. 자네 덕분에 우리 딸도 나도 사돈댁도 잘 살잖아. 그래도 누가 뭐래도 건강이 제일 우선이야. 알지? 몸 챙겨가면서 일해. 내가 오늘 시장 가서 재료 사서 닭백숙을 해놓을 테니 와서 먹어. 와, 장모님 감사해요. 힘드실 텐데 매번 우리 엄마랑 말동무도 해주시고 제가 오히려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무려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라 제 어깨 위에 짐은 2배였지만 행복도 2배였어요. 아무리 잠을 못 자고 일하고 밥을 못 먹으며 일해도 쌍둥이들만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날이 갈수록 바빠졌는데 그것조차 뿌듯했어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저는 한순간에 또 바닥을 치게 되었어요. 사장님, 나도 힘들어. 우리도 죽겠다고. 나도 배송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한 사장한테 주지.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잖아. IMF 터진 거 봤지?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어떡하죠? 저 이번 달에 일감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가게를 닫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옆 도시 공장도 제가 담당했는데 거기도 폐업한대요. 이러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하필이면 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지갑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가족들과 같이 살던 집은 당연히 팔았고 동네에서 제일 싼 집에 사정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나도 일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다들 문을 닫고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어떡해?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당신한테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 나는 괜찮아, 여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 길은 있을 거야. 나랑 엄마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만 힘든 거 아니잖아.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하고 시어머니야. 어머니 치매 판정 받은 거 알지? 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원래도 증상이 있었는데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치매 판정 받으셔서 더 죄송스러워. 당신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안 굶기고 싶었는데. 여보, 괜찮아. 나도 엄마한테 아이들 맡기고 뭐 소일거리라도 할 일이 생기면 나가서 하려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해. 알지? 유통업을 하며 이것저것 손을 대고 있는 게 많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트럭을 몇 개 더 사려고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았는데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달려와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아우, 돈 내놔! 한 사장!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그 돈 없으면 우리 가서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돈 내놔! 문 안 열어? 열어! 열라고! 여보, 급한 대로 그 비상금을 주자. 저 아저씨가 나 망하기 전에 제일 도와줬던 사람이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보, 안 돼. 이 비상금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 이거 주면 돈이 없어. 이것마저 주면 우리 아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해.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나 우리 아이들은 못 굶겨.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줄 돈이 없었어요. 그동안 사업하며 벌었던 돈을 탈탈 털어 갚았는데도 갚을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당장 우리 가족이 힘드니까 나중에 갚고 싶었는데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참 냉정했어요. 위협적으로 찾아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는 소리에 아내가 저 몰래 모았던 돈까지 다 주었죠. 그렇게 수습하고 보니 우리 집은 돈뿐만이 아니고 당장 먹을 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굶는 것은 괜찮았는데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우리 쌍둥이들과 장모님, 어머니가 굶는 것은 못 보겠더라고요. 여보, 어쩔 수 없다. 오늘 우리 아기들 아무것도 못 먹었지? 이대로 가다간 진짜 배고파서 아이들 죽게 생겼어. 나 그 꼴은 절대 못 봐. 나 결심했어. 성재네 찾아가서 사정하고 올게. 유일하게 시장에서 망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가게가 성재 가게잖아.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 집을 찾아가서 돈을 빌린다고? 여보, 당신이 간다고 거기서 돈을 줄까? 저번처럼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일단 가봐야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베풀었던 게 있는데 모른 척을 할까?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는 당장 살 수가 없잖아. 나 그럼 성재 가게 다녀올게. 문단속 잘하고 있어? 저는 결국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성재를 찾아갔어요. 사실 저도 성재가 선뜻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죠.
이게 누구야? 잘난 한 사장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일로? 우린 당신한테 줄 일감 없는데. 성재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쌍둥이 키우는 거 알지? 지금 우리 엄마도 그렇고 가족들이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어. 미안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라. 제발 부탁이다. 그거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100만 원이 뭐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도 사정이 힘드네. 줄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게가 너희 가게잖아. 내가 너희 가게 매출은 아는데 어떻게 안 될까? 주라는 것도 아니야. 빌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어? 우리 아버지가 너희 남매 가장 힘들 때 도와줬잖아. 그거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우, 줄 돈 없다고 몇 번 말하냐. 지금 우리 누나랑 매형 가게 올 시간 다 됐어. 매형 눈에 띄면 너 죽어. 그러니까 당장 꺼져. 안 꺼져? 성재는 제가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도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하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어요. 집에 돈을 들고 가지 않으면 당장 가족들이 죽게 생겼으니 성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성재야, 제발, 우리 집에서 너한테 해줬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생각해서라도 쌀이라도 조금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꺼내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아니냐? 나는 너랑 할 말 없으니 꺼져! 퇴! 심지어 성재는 제가 붙잡자 얼굴에 침까지 뱉기 시작했어요. 비참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성재는 제가 아무리 사정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질질 끌어서 가게 밖으로 던진 성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지 새끼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잘 살고 있는데 찾아와서 옛날 얘기 꺼내는 거 더는 못 들어. 네 자식이 굶어 죽든 말든 그건 나랑 아상관도 없다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 매형 부른다. 너무 매몰찬 모습을 보고 저는 서럽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든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 형 보고 있어요? 나 더러워서 여기 동네 뗍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자랑스럽게 다시 올 때까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제발 도와줘요. 나 힘들어. 그렇게 하늘을 보고 울면서 다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두 어머니를 모시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과 평소 친분이 있던 분들에게 가서 10,000원씩 빌려서 돈을 마련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니까 주민들은 안타까워했죠. 제가 이렇게 떠나게 만들어준 성재네 가게를 마지막으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아, 여보, 지금 새벽 3시야. 그런데 나간다고? 아까 12시에 들어왔잖아. 당신 잠도 그렇게 안 자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 이러다 당신이 어떻게 될까봐 나는 그게 무서워. 당신 없으면 나랑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 양가 어머님들도 그렇고. 1원이라도 더 벌려면 어쩔 수가 없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 애들도 자라면서 먹는 양 자체가 달라졌잖아. 아무튼 여보, 늦었다. 그럼 나 이제 일하고 올게. 항상 고맙고 미안해. 무작정 상경한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공장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예요.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막노동하면 거기서 간식을 주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 사정을 알고 같이 일하던 분들이 본인 간식을 주기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경험이죠. 이렇게 몇 년을 일하니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동안 반지하 쪽방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때 아내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치매였고 장모님도 나이가 드시며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여보, 우리 드디어 이사 가는 거야?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일하더니 너무 잘 됐다. 우리 애들도 더 넓은 집에서 살면 좋아할 거야.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그동안 힘든 상황이었는데 싫은 소리 안 하고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사 가지 못했을 거야.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가고 막노동을 그만두고 집과 가까운 횟집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영아, 어릴 때 어머니가 횟집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회를 잘 뜨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 그리고 모르는 생선이 없어. 친절하고 항상 웃는 인상이라 너무 좋아. 우리 가게에서 평생이래. 알겠지? 월급 더 올려줄게. 어머니는 횟집 하셨고 아버지는 바다에 직접 가서 생선 잡는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빠 따라 바다에 나가곤 했죠. 그러다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는데 애초에 바닷가가 고향이라 익숙해요. 그래, 잘됐다. 그 집에 장모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했지? 보기 드문 효자야. 우리 가게로 모셔와. 내가 진영이네 가족들은 돈 안 받고 먹고 싶은 거 다 줄게. 저는 새로 구한 일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사장님이 털털하시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제 사정을 알고 실제로 편의도 많이 봐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을 모시고 가면 정말로 돈을 받지 않으셨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니 사장님과 저는 친형제처럼 친해졌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진짜 그런 놈들은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본인하고 가족들에게 당당해야지. 우원. 진영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앞으로는 잘 살기 바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사장님과 가까워진 저는 서울로 올라오고 처음으로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워낙 많은 사장님은 심지어 우리 쌍둥이들도 많이 예뻐하셨어요. 사모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 같이 여행을 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사실 오래 일할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 가게에서 10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하셨습니다. 진영아, 나는 이제 아내랑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아내랑도 얘기했는데 만약 네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게를 잘 운영하지 못했을 거야. 너한테 너무 고마워. 에이, 제가 뭘 했다고요. 사장님 덕분에 저랑 우리 가족은 덕분에 행복했어요. 고향에 가시면 담배 그만 피우시고 몸 건강 챙기세요. 저도 시간 나면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도 되는 거죠? 진영이 너는 연락 안 하고 무작정 와도 언제나 환영이지. 그나저나 진영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아내랑 이미 얘기 끝나서 하는 말이야. 나는 이 가게를 너처럼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열었어. 그건 너도 알지? 그래서 애착이 매우 커. 이 소중한 가게를 닫고 내려가는 것은 아내도 나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진영이 네가 사장님이 되어줄 수 있겠니? 다른 권리금이니 뭐니 그런 것은 우리 사이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네가 이어서 하면 된다. 네? 사장님 그거 진심이세요? 아니 제가 이 가게의 사장이 되라고요? 이렇게 큰 가게를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무 대가 없이요? 사장님 장난치지 마세요. 저 그럼 진짜 혹해요. 에이, 이 사람아 무슨 장난이야?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 봤어? 우리 아들은 미국으로 가 있어서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진심으로 네가 없었으면 우리 가게가 이렇게 매출이 나왔겠니? 자, 그럼 이제 이 가게의 주인은 너야. 한 사장, 우리 가게를 부탁한다. 사장님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사모님과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려 그 큰 가게를 물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식당은 규모가 매우 컸거든요. 그냥 흔한 동네 횟집으로 시작했는데 같이 열심히 일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게는 점점 터가 좋은 곳으로 옮겼고 규모도 확장해서 직원 수도 늘어났었어요. 그런 가게를 저한테 넘기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어머,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너무 잘됐다. 당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축하해.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나도 가게 나가서 일 도울게. 아유, 한서방 고생 많았어. 아이들은 내가 집에서 돌볼 테니까 열심히 일해, 응? 그리고 항상 고마워.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 잘 알아. 아니에요. 장모님이랑 아내한테는 늘 고맙죠. 치매인 우리 엄마도 돌봐주시고. 아무튼 이제 제 가게니까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장모님,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저는 가게를 사장님에게 이어받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직원들도 애초에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단골 손님들과도 안면이 있는 상태라 익숙했습니다.
사장님 바뀌고 어째더 반찬이 맛있어졌어. 사모님 손맛인가? 예전에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가게는 못 갈 정도잖아. 이제 더 잘 될 일만 남았네. 사장님은 초심만 안 잃으면 돼. 제가 사장이 되자 아내가 나와서 반찬도 만들고 더 정성껏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늘어서 대기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직원도 몇 명이나 더 채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일했어요. 가게는 2, 3호점까지 낼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치매에 걸리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잠깐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진영아, 고생 많았어. 내 아들, 엄마는 이제 여기까지야.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는 아빠랑 네 형을 보러 갈게. 엄마 죽으면 우리 고향에 묻어줄래? 아빠 옆에 잠들고 싶어.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도 그동안 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하늘에서는 편안하게 있어. 아버지랑 형한테 안부 전해줘요. 엄마는 그래도 마지막에 가실 때는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 고향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간 고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많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니, 너 진영이 아니냐? 웬일이야? 서울 가더니 성공했나 보네? 이야,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누가 보면 몰라보겠어. 진영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세상에.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지금 서울에서 횟집하고 있어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어서 다행이에요. 아저씨는 그대로네요. 저 서울 갈 때 빌려주신 돈 갚으려고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 그때 그 돈? 아니야, 나는 1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을 돌려주네. 아이고, 고맙다. 진영이 너 떠나고 여기는 한동안 말이 많았어. 성재네도 지금 망해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녀. 그리고 그 동석이 그 놈이 성이랑 이혼했어. 2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이자까지 줘야죠. 그때 아저씨가 저한테 돈 안 주셨으면 저 서울 갈 차비도 없었어요.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저씨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감사해요. 내려오며 성재랑 성희 누나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이랍니다. 어머니를 묻어주러 오며 머릿속엔 성재가 가득했죠. 그래도 제가 성공한 상태로 내려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평판이 워낙 안 좋았어야지. 돈을 빌리러 다녀도 다들 모른 척 하더라. 그놈이 나한테도 와서 돈을 빌렸는데 걔한테는 1원도 주기 싫더라고. 역시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 동네 주민들의 제보를 듣고 저는 입가에 미소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배신당하고 서러움과 괘씸함에 잠을 못 잤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죠.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울며 사정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잖아요. 일단 어머니 유골을 묻어주는 게 우선이라 잠시 성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향이라 워낙 반가운 얼굴이 많아 여기저기 인사하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아내와 같이 와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성재와 성희 누나가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야, 진영아,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어? 야,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얼굴 완전 좋아졌다.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좋다, 야. 진영아, 너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며? 얘기 듣고 왔어.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우리한테 돈 조금 빌려줄 수 있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안 될까? 누나는 양심도 없다. 20년 만에 봤는데 대뜸 돈을 달라고? 진짜 이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네? 내가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 때는 침까지 뱉었으면서 뭐? 됐어. 당신들한테는 쌀 한 톨도 주기 싫어.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너무 어렸었어.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너도 들어서 알 텐데 우리 누나 이혼하고 가게도 망해서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진영아, 나도 무릎 꿇고 빌게, 어? 당신들 제정신이야? 우리 남편 집에서 훔쳐간 금이나 내놔, 이 도둑놈들아. 우리 남편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매몰차게 무시했으면서 뭐? 당장 안 꺼져? 성재랑 성희 누나는 저를 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그들은 딱 봐도 행색이 매우 초라했어요.
그렇게 나 무시하고 우리 집 망하는 거 모른 척을 하더니 지금 꼴 좋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길게 보는 거야. 그때 100만 원만 빌려줬으면 내가 당신들을 매몰차게 대하겠어? 원래 다 뿌린 대로 돌려받는 거라고. 당장 꺼져! 진우가 내가 미안해. 제발. 우리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안 될까? 그래도 어릴 때 같이 살았잖아. 아, 시끄러워. 저기요, 나가세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지. 참나 기가 막혀. 여보, 차 타. 올라가자. 아내까지 나서서 매몰차게 대하는데 성재랑 성희 누나는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부르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